대변의 색깔이나 굵기를 보면 특정 질병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변의 색깔, 굵기 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이 이제 보통 환자들이 워낙 요새는 인터넷 매체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보셨을 거예요. 환자분들도 와서 물어봐요. 저 요새 변이 가늘어졌는데 대장암인가요? 변이 검어졌는데 대장암인가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이 검거나 이제 빨개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이 이제 너무 이제 가늘어지는 경우도 이제 뭔가가 이제 대장이 이제 변이 지나오는 길이 좁아졌을 때 이렇게 가늘어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을 보면 이제 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을 봤을 때는 이제 변이 색깔이 어떤지 혹은 굵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조금 알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변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에서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장암이 이제 생기게 되면 암이 커지면서 점점 막게 돼요. 그러면은 변이 원래는 이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다면 이제는 장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를 통과할 수 있는 변이 이제 가늘어지는 거죠. 이를 통과해서 나오면. 그래서 변이 가늘어지는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변이 가늘면 다 대장암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변이 가늘어졌어요 라고 오지만 실제로 제일 흔한 거는 변이 묽어질 때 그래요. 변이 묽어지게 되면은 항문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 단단한 항문을 쭉 벌리면서 나오는데 변이 묽을 때는 항문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변이 가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 변이 좀 묽어지지 않으셨어요? 하면 요새 좀 묽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변이 가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변이 묽거나 혹은 항문이 좁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좁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좁아질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 변이 당연히 좁은 항문을 지나 나오기 때문에 항문 변이 가늘어지거나 혹은 변보기 항상 힘들거나 그리고 변이 조금만 단다해도 찢어지고 그런 거를 주소로 환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변이 가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건 변이 묽거나 오히려 항문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암일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장암 내시경을 해본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병원에 와서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을 보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안 좋은 색깔이 이제 검게 변하는 거예요. 검은 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장에서 이제 피가 날 수 있어요. 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서든 피가 날 때 장 내에서 피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위궤양이 있었어요. 위궤양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소화돼서 변으로 나오겠죠? 그때 검게 나와요. 그럼 이 검은색은 어떤 검은색이냐면 이런 갈색, 짙은 갈색의 검은색이 아니고요. 이 마이크에 보시면 이런 정도의 거의 짜장면 색깔의 검은 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검은 변이 나온다면 내 장 어디선가 피가 나는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항상 요새 속이 쓰렸어. 그럼 내가 위에서 피가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이 가늘어지면서 변이 검게 변해서 그러면 대장에서 암이 생기거나 그래서 가늘어지고 피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소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피는 양이 많아지면 장을 되게 자극해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되기 전인 붉은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변을 보고 나서 새빨간 피가 나와요 하면 제일 끝에서 나는 항문에서 나는 거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도 대량 출혈이 있을 때는 붉은색 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검은색에서 붉은색 모두 장 내에서 출혈하는 걸 수 있어요. 치질에서 피가 나면 새빨갛게만 나오냐? 아니에요. 치질은 겉으로는 뚝뚝뚝 떨어져서 새빨갛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치질이 겉으로 나오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피가 나면 그거는 직장 안에 고이게 되죠. 그럼 그 피는 하루가 지나면 검게 변해. 그래서 핏덩어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치질에서 날 때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고 그래도 모르니 대장 내시경은 꼭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의 색깔이 검거나 빨개질 때, 변이 가늘어질 때는 이제 암이랑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시경을 꼭 받아보도록 하세요. 물에 뜨는 변을 자주 본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뜻일까요?
물에 뜨는 변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는 지방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물 위에 떠요. 그래서 흔하게 막 지방질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설사했어요. 그러면 물 위에 뜨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꼭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지방질을 많이 먹어서 설사해서 그게 뜬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병적인 지방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병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지방의 분해 및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선 내가 밥을 먹으면 입에서는 침이 나오죠. 이게 아밀라제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덩어리로 분해를 하는 거고, 이제 위에서 이제 산과 그리고 다른 소화효소,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여러 가지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음식물과 섞이면서 분해가 돼서 필요한 것들은 다 흡수를 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변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인건데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에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췌장액이 나오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액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되면서 설사 자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변이 좀 무르고요. 항상 지방변처럼 변이 물에 떠요. 근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져요. 거의 이런 게 한 1년 가까이요. 이 췌장이 암이나 다른 문제가 생겼으면 이미 소화흡수가 안 돼 몸무게 쭉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럴 땐 먹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너무 내가 기름진 걸 먹진 않나? 그리고 내가 장이 너무 빠르진 않나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변이 좀 물이 뜨면서 점점 더 이렇게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CT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췌장 쪽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정상적인 변의 굵기와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정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배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아주 다양해요.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3명 이상은 하루 2, 3일에 한번 변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변 보는 거 아무 불편함 없어요. 변도 좋아요. 배도 안 불편해요. 그럼 이 사람은 변비일까요? 저는 변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루에 한 두세 번을 봐요. 변이 좀 묽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변비일까요? 변비는 아니죠.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변의 굵기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 보기 편한 변이면 괜찮은 거죠. 항문이 좁아요. 그러면 변이 아주 조금만 단단해도 찢어져요. 그러면 나한테는 정상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항문이 정상적인 크기라면 변이 조금 단단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크기인 거죠. 변이 좀 단단해도요, 배변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변이라고 생각해요. 횟수 또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사량이 좀 줄면 2, 3일에 한 번 보는 일은 흔해져요. 근데 배변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횟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좀 자주 보면 물고도 그래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2, 3일에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조금 먹는 게 부실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2, 3일에 한 번 보던 게 이제 한 3, 4일, 4, 5일에 한 번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면 변이 많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배변 곤란이라든가 아니면 항문 쪽에 다른 문제, 찢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은 2, 3일에 한 번 봐도 전혀 불편함 없으니까 잘 지내도 된다. 하지만 나는 조금만 신경 안 써서 조금만 더 늘어지게 되면 단단해져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내가 먹는 게 좀 과하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조금만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막 설사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한 불편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이제 조금만 무리해서 먹거나 그러면 나는 더 설사하고 배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겠거나를 생각하고 변을 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불편하지만 않다면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좀 느린 것 같고 빈도가 적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좀 빈도가 잦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먹는 음식이 변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결국 음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결국 변을 만드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변을 이제 사람들이 잘 본다라고 생각하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변을 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변비 관련된 편에서 얘기 드렸듯이 변은 묽어질수록 보기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배가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시원하지 않죠. 그래서 변을 잘 본다의 제일 중요한 건 변을 늘린다예요. 변을 많아지게 하되 너무 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을 늘릴 수 있는 음식이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충분히 드시되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거, 뭐 매운 거나 기름진 거나 우유나 뭐 요구르트, 밀크, 커피, 뭐 라떼 같은 유제품들, 밀가루 음식, 술 그런 것들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변을 볼 때 어떤 습관을 들이면 치질 증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까요? 치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낙에 배변 습관도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는 건 이제 항문이에요. 그래서 항문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 들여오세요. 치질이라고 하면 그냥 항문의 질환을 이제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항문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치핵이라는 거죠. 치핵을 보통 그래서 치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치핵 그러니까 치질이라고 얘기할게요. 치핵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항문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혈관으로 된 풍선 같은 조직이 있어요. 정상 조직이죠. 근데 얘를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얘를 뭐 변부때 힘주고 뭐 오래 앉아있고 뭐 술 먹고 피곤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다 보면 얘가 점점 더 풍선처럼 부풀어요. 그럼 쓰면 쓸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나오게 돼요. 나오다 보면은 얘를 붙잡고 고정하던 조직이 점점 헐거워져요. 계속 당기니까 점점 더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면 결국은 증상이 생겨요. 그 혈관 다발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피가 터져 나오거나 혹은 밖으로 나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나 겉에 있는 혈관들이 풍선처럼 부풀면서 터져서 갑자기 많이 부으면서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반복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안 없어지는 걸 이제 치핵이라고 그래요. 눈을 오래 쓰다 보면은 노안도 되고 백내장도 되고 그리고 계속 표정을 짓다 보면 이제 주름살도 깊어지는 것처럼 이런 치질도 쓰다 보면 나이 가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인 대표적인 질환은 치열이에요. 항문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왜 찢어질까요? 항문이 이제 좁거나 변이 단단하면 그럼 항문은 어떻게 돼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아프고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보통 뭐 한두 번 찢어져 보는 거는 일상 다반사잖아요. 저도 찢어지고요. 안 찢어져 본 적이 뭐 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찢어진다고 생각해요. 단단할 때. 근데 변이 좋으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 그냥 나아요. 그래서 조금 피가 나다 말다, 따끔하다 말다 그러는 거죠. 한번 찢어진다고 수술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깊게 찢어지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점점 더 아파지다가 심해지면 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문이라는 거는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커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더 안 큰 것처럼 항문도 더 커지지 않죠. 내 항문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변이 단단한 날마다 어떻게 되죠? 계속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낫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은 수술을 해서 항문을 넓어지게 하거나 혹은 변을 평생 잘 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조절을 충분히 해보고 변이 좋은데도 계속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수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치열, 항문이 찢어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치루, 항문이 곱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는 항문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비물을 분비를 해서 변을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 이 안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염증이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곪게 돼요. 곪으면 우리가 보통 곪을 때는 빵빵하게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막 기르내면서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위에 신경, 조직 손상,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응급으로 수술해야 돼요. 고름은 일단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문주의 농양이 생기고 커지다 보면 저절로 고름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터져 나오면 아픈 건 금방 좋아지는데 안에 항문 안쪽과 겉에 빵꾸와 연결되는 그 길이 남은 걸 이제 치루라고 하는 거죠. 고름과 치루는 같은 병인데 이제 고름이 터졌냐 안 터졌냐의 차이인 거죠. 치루가 된 다음에도 이게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계속 반복해서 곪았다가 터졌다가 또 막히면 또 곪았다가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루도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런 대표적인 이제 구조적 질환들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항문의 질환 몇 가지가 있어요. 기능적인 문제죠. 항문을 둘러싼 괄약근이 긴장을 하면서 아픈 항문 거근증이라든가
항문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이제 변이 새 나오는 변실금, 그로 인한 항문 주위에 변 오염에 의한 화끈거리는 통증, 변이 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문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 문제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얘기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치질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술 전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치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고 했죠. 혈관이 부분은 체, 찢어지는 치열, 곱는 치료, 그리고 근육의 문제인 거근증, 변이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불편한 게 치질 때문이라면 치질을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치질은 이제 쓰다 보면 낡아버리는 거죠. 구조적으로 변한 거예요.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계속 표정을 지어서 주름살이 깊어졌는데 이제 약을 먹는다고 주름살이 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계속 불편한데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불편하게 살거나 그냥 떼버리거나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럼 치질, 항문에 생기는 이런 질환들 암이 되냐? 암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치질에서 피가 한 번 나요. 혹은 2번 나요. 조금 나요. 그러면 수술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한 10년, 20년은 더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일주일은 피가 나요. 피가 왕창 나요. 연고 때마다 맨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때는 저라도 수술을 할 겁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고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안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배변과 관련된 거는 진짜 큰 불편을 만들어요. 왜냐면 똥과 관련되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똥 쌀 때마다 맨날 집어넣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자존감에도 문제고요. 얼마나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내가 술을 먹을 때마다 치질이 많이 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술을 끊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영업직이야. 술을 끊으면 안 돼. 그럼 망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술 먹을 때만 피 왕창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수술을 생각하거나 일을 바꿔야죠. 그리고 내가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심할 때마다 피가 많이 나고 항문이 부어서 아파요. 어떻게 하죠? 변비를 우선 교정하는 거예요. 변을 잘 봤더니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럼 수술이 급할까요? 안 급해요. 그냥 더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운동 좋아해요. 운동 나가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 때마다 항문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부어요. 자, 운동을 끊을까요? 수술할까요? 운동을 끊는 것보다는 수술을 받는 게 낫겠죠. 근데 일을 할 때마다 피곤해. 근데 피곤할 때마다 부어. 되게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끊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수술하는 거죠. 그리고 항문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항문이 맨날 찢어져서 왔어요. 항문이 뭐 변이 단단하든 항문이 좁든. 근데 마침 치질이 있었어요. 몇 개가 부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불편하진 않고 그냥 찢어지는 게 불편했는데 마침 치질이 있다고 해서 치질을 뗐어요. 그럼 내가 불편한 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치질일 때 치질을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다. 변이 새서 그래서 항상 항문 주위가 오염이 돼서 항문 주위가 화끈한 사람인데 마침 치질이 있었어요. 그럼 치질을 뗐어요. 그럼 항문이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은 계속 새는 거예요. 환자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수술했는데 내 불편한 게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문제예요. 물론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환자분의 그런 기본적인 상황과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한 게 치질이거나 혹은 치열이거나 그럴 땐 거기에 맞는 기능적인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질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수술 없이도 치질이 낫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이제 외과 의사잖아요. 레전트 할 때 환자들이 치질이 너무 부었어요. 변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치질이 심해서 오면 이제 가요. 딱 이렇게 멋있게 이제 가운 막 휘날리면서 가서 이제 한번 손 푹 넣고요. 그리고 아이 뭐 치질 뭐 안 죽습니다. 뭐 아이 뭐 그냥 약 바르면 좋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항문 쪽을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면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많이 변해서요. 이제 환자들은 이제 변을 잘 봐도 혹은 술을 안 먹어도 그래도 계속 불편해. 튀어나와. 그럼 너무너무 짜증나고 삶의 질 되게 떨어져요. 그런데 치질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이제 구조적 문제라면 그 구조를 바꾸는 건 수술밖에 없어요. 항문이 좁은 사람은 넓히거나 치질이 나와서 많이 나올 정도 되면 떼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을 안 시키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불편한 게 치질이나 뭐 치열이나 그런 게 막 그게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불편하게 살 필요는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없이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치액은 이제 붓다 보면 혈관이 붓다가 터져요. 외치액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막 피가 막 샘솟는 게 아니고요.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확 부풀어요. 풍선에 부풀듯이. 안에는 피떡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멍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멍든 것도 이제 피부 밑에서 피난 거죠. 그럼 멍든다고 우리가 병원에 갑니까? 약 먹어요? 아니죠. 그냥 없어지잖아요. 얘도 그래요. 흡수가 된다는 거죠. 혈전이 흡수가 되는 건 멍든 게 흡수되는 것처럼 길면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흡수되면은 옛날에 단단해서 아팠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지나니까 2주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환자들은 나았다고 생각해요. 야, 치질 뭘 수술하냐? 그냥 낫는 거야. 근데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외측 혈전증이 되면 이제 흡수가 돼도 쪼그라들지만 오랫동안 풍선을 부어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늘어진 살이 좀 남아요. 그럼 얘가 반복해서 또 피곤하거나 술 먹거나 하면 또 부풀 수 있겠죠. 부풀다가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느끼면 어떨까요? 그럼 그게 불편하다면 그걸 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터졌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불편하니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한 번 터졌었어요. 지금도 그게 늘어진 살로 남아있어요. 그때 아팠다가 지금은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냥 늘어진 채로 남아는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안 떼고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치질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불편하다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심하게 찢어졌었어요. 근데 변을 열심히 잘 봤더니 이제 피도 안 나고 아픈 것도 없어요. 치질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항문이 넓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옛날처럼 단단한 변이 생기면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또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문이 좁아서 조금만 단단해서 반복적으로 찢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넓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조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구조가 일상생활에 삶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주 반복되고 강도가 강하다면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어차피 뭐 한 번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치질 뭐 수술 안 해도 되네 뭐 버티다가 하면, 근데 곪는 경우는 달라요. 한번 곪으면 크게 곪을 수 있는데요. 이 고름은 퍼질 때 엄청 퍼져요. 다행히 겉으로 나와서 고름이 빠졌으면은 괜찮아지는데요. 이게 안쪽으로 뻗치면서 되면 항문이 진짜 고름이 둘러싸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진짜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고요. 고름이 한번 크게 번지면 각각에서 다 재발할 수 있어요. 범위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 수술할 때 재발하거나 괄약근이 손상될 확률이 확 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항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곪는 게 아닌지를 봐야 돼요.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게 있다면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고, 아 이게 그냥 치질이나 단순히 찢어진 거면 배변 조절이나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반복되면 수술을 생각해보고, 하지만 곪는 거면 가능한 빠르게 수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센이라는 약을 많이 먹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질은 아까 했듯이 낫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치세는 먹으면 항문이 넓어질까요? 아니에요. 염증을 없앨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세는 불편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붓거나 피가 날 땐 그 증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낡아서 이제 구조적으로 변한 그 조직을 젊을 대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달에 뭐 한두 번 나요.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럼 피 날 때 치센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한 달에 일주일씩 나요. 그리고 많이 나요. 그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근데 먹어도 이제 조금만 무리하면 피가 많이 나요.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얘는 증상을 줄이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뇌에 이제 혈관이 꽈리가 커요. 그래서 박동성으로 두통이 있어요.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럼 그 박동을 하는 뭐 동맥류나 그런 게 없어질까요? 구조적 변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진통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불편을 줄이는 약이되 치질이나 그런 거를 해결하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먹고 불편한데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에 와서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좁아서 맨날 찢어져요. 근데 맨날 치선만 먹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 항문이 좁습니다. 조금만 단단해서 찢어질 거예요. 변을 조절해 봅시다.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었더니 이제 다 좋아진 거예요. 치세는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찢어놓고 치센 먹을 거예요? 안 찢어지게 변을 좋게 할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항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관리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세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와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연고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대부분은 진통, 소염, 마취, 가끔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진통제 바르면 뭐 항문이 낫겠습니까? 그냥 불편을 줄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한번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맨날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서 좋아졌어요. 근데 버릇처럼 이제는 치액을 예방하겠다고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하나도 안 불편한데 계속 연고를 바르고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편할 때는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치질을 없애거나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편할 때 먹거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질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치질이 악화되는 것도 배변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하다 보면 치루가 생길 수 있고 변부대에 힘을 주면 찢어지거나 치질이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배변이 제일 큰 합병증 발생의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 단단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수술하게 되면 변을 잘 본다는 그 일념 하나로 너무 많이 먹거나 막 유산균 요구르트 막 먹어요. 그러면서 변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상처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는 변을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문 상처는 보통은 다른 상처는 이제 꼬매놓고 이제 일주일 후에 시파 풀고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항문 상처는 변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열어놔서 충분히 진물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살이 차서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치료수술, 치열수술, 치수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서 났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건데 중간에 피부가 먼저 붙게 되면 안에가 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이럴 때는 빨리 낫는 것보다는 천천히 살이 차서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처를 가능한 변보면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마사지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재발이 됐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치질 수술인데 다시 재발됐어요. 근데 항상 항문이 불편한 건 치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질 수술을 한 후에는 좁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찢어져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이 재발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확장 수술을 해서 넓혀줬는데 했더니 항문이 약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변이 새서 화끈거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환자들은 그냥 똑같이 옛날에 아파 수술했는데 지금 또 아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수술 후에 불편함이 있다, 재발한 것 같다 느끼지만 사실 그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꼭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줘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을 하루에 1시간씩 힘을 줘도 치질이 하나도 안 부풀고요. 어떤 사람은 변을 되게 잘 보는데 20대부터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혈관 조직이 쉽게 부풀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나도 하고 3대가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40대에서 60대예요. 그러니까 눈을 한 6, 70년 쓰면 백내장이 생기는 건 비슷해요. 치질을 항문을 한 4, 50년 이상 쓰다 보면 낡아서 이제 고장이 슬슬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0대까지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 항문은 그냥 튼튼한 항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변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게 변을 하루에 1분에 한 번씩 봤는데 이제는 변비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을 한 10분씩 봐요. 그러면 항문에 20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쓸 항문을 1년 동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금방금방 낡아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유전적인 영향도 중요하고 결국은 배변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뭐 유전적인 요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새 배변 습관 너무 안 좋아요. 변비도 많고요. 다이어트하고 안 먹어서 변비도 되고 너무 과하거나 묽게 만드는 거 먹어서 설사하고 그러면 치질은 되게 심해져요. 앞으로 암이 정복돼도 치질은 정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같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모르고 계속 불편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먹고 있는 거가 맨날 매운 걸 먹으면서요. 맨날 설사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설사하죠? 라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맨날 우유 먹으면서 변이 이제 설사하면서 변이 맨날 질질 샌다고. 우유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유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는 30년 동안 우유 안 먹고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치질도 그래. 항문 질환도 우리 몸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놨는데 계속 병부때 힘주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혈관을 또 부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편해지면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잘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믿고요. 내 몸을 과하게 쓰거나 고장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필요하기는 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항문 질환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배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배변만 바꿔줘도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안 불편한데 수술이 뭐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과 이제 항문 질환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이해, 먹는 거에 대한 이해, 배변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오시면은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태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각각으로 이제 해서 저희 은꼬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채널에서 찾아봐 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변 조절이라는 게 결국은 항문 질환, 뭐 변비, 변식음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간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의 변화, 먹는 거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임상적인 분류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두고 나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으니 항상 내가 변비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